요격을 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이번에 미군이 성공한 요격 실험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그림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평양 상공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즉 3,000에서 6,000km 사거리의 미사일을 낙하산에 띄운 채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미사일 가공의 탄도미사일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미사일을 요격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자, 일단 이 요격 미사일 대기권 밖으로 날아가서 목표물로 날아가겠죠. 적이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순간 미국의 이지스 어쇼어 레이더와 위성들이 일제히 작동을 하게 되고 그 위치를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드디어 신형 SM-3 블록 2A 미사일이 발사가 됩니다. 이 발사된 미사일은 단분리를 거쳐서 대기권 밖까지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표물을 향해서 날아오고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게 되죠. 레이더를 통해서, 그리고 센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목표물 가운데 정확하게 탄도미사일 하나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 파괴하게 되는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그 넓은 지구상의 우주 한복판에서 전보다도 작게 보이는 목표물을 탐지해서 요격하는 시스템. 자, 성공되자 관제소에서는 모두 환호를 지르며 자축하는 모습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미국이 성공했던 SM-3 블록 2A 신형 미사일의 요격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재명 차장. 예. 대기권 밖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한다. 대단한 기술이군요. 우주에서 진짜 바늘 같은 걸 찾아내서 그렇죠. 엄청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기술 자체가 이제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발한 요격 미사일인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주에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에 성공했습니다. 벌써 5번째 실험을 해서 3차례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격률이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이고요. 아마도 미국과 일본 이런 실험을 하는 이유 자체가 북한의 화성 12형, 그렇죠. 바로 중거리 이제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북한의 화성 12형이 만약에 발사된다면 아예 본토에 위협이 되기 전에 우주에서 요격하는 그런 지금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의 탄도미사일 요격 실험과는 판이 다르다. 자, 탄도미사일은 단계별로 요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은 보통 3가지 단계로 날아가게 되는데요. 날아오르는 단계, 그리고 비행하는 단계, 그리고 종말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요격 시스템은 주로 이 종말 단계입니다. 사드도 마찬가지고요.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이 종말 단계에서 떨어지는 지점을 미리 예측하고 계산해서 탄두를 요격하는 그런 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이 성공한 SM-3 블록 2A 미사일은요. 종말 단계 이전인 중간 비행 단계에서, 그것도 대기권 밖 우주에서 요격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말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종말 단계에서 요격을 하기 전에 그 전 단계에서 미리 요격을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한 겹이 아닌 두 겹의 갑옷을 입게 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단계에서 요격을 하지 못하면 기존에 갖고 있던 사드나 패트리어트 요격 시스템을 그때 다시 가동할 수 있는 한 박자의 여유를 더 갖게 되는 셈입니다. 자, 이 기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실험 단계였었는데 성공을 못했었나 보죠? 금년도 2월 달에 한번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연속적으로 4월 달 이후에 2번 실패를 했다가 네. 10월 달, 그다음에 12월 달 이렇게 2번 또 성공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기술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확보가 됐다고 한번 보는데, 그러면 뭐 자주 실험하면 될 거 아니냐? 자주 실험 못하는 게 한 발당 100억 원씩 하기 때문에 미사일 한 방에 100억이라고요? 네, 자주 시험을 못하고 네. 사드도 미국이 개발 과정에서 한 11발에서 13발 정도만 시험을 하고 네. 더 이상 실험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것도 한 발에 100억 원 사기 때문에 네. 13발이면 1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서 그것도 한 13발 정도 시험하고 이제 중지하고 이제는 안정적으로 개발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제 실전 배척한 겁니다. 자, 이번에 미국이 성공한 요격 미사일 실험, 한 가지 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이번 실험이 이지스 구축함에서 발사된 SM-3 미사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이지스함에 장착된 이지스 레이더가 아니고
육상에 설치된 이른바 이지스 어쇼라는 시스템에서 발사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지스함에서 발사된 미사일, 이지스 어쇼, 땅에서 발사된 미사일, 뭐가 다를까요? 자, 이미 이지스 어쇼 기지는 미국이 2군데 만들어 놨습니다. 지도로 볼까요? 루마니아에 이미 2015년도에 이지스 기지를, 어쇼 기지를 만들어 놨고요. 올해 폴란드에 또 하나를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장면은 미 태평양 사령부가 있는 하와이에 이지스 기지를, 어쇼 기지를 이미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일본에 또 하나의 이지스 어쇼 레이더 기지를, 미사일 기지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구상에 모두 4곳에 육상 이지스 어쇼 레이더 미사일 기지가 생기는 건데 네. 왜 유럽에 이렇게 2개나 짓고 일본에 짓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유럽에 짓는 것은 나토가 그 구소련 그 연방에 있던 나라들이 이제 독립을 하면서 네. 그 폴란드라든가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나토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나토 국가에다가 이지스 어쇼를 전진 배치함으로써 네. 러시아가 이 소유럽 국가들,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을 공격할 때 미사일이 지나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중간 단계에서 요격하기 위해서 폴란드하고 루마니아에 이렇게 전진 배치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북한의 미사일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을 공격할 때 중간에 요격하든가 네. 아니면 중국의 동풍 41 같은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이 결국 일본을 지나가게 될 테니까 네. 일본에서 미국 가기 전에 네. 일본에서 중간 단계에서 요격하기 위해서 일본에 좀 배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지스 함에 장착된 이지스 시스템과 육상에 지어진 이지스 어쇼 제일 큰 차이점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시스템은 같습니다만 네. 바다에 있으면은 배가 육지에 들어와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정비를 몇 개월 한 동안에는 시스템을 작동을 못하니까 네. 문제가 또 있고 그다음에 이지스 구참 자체가 벌써 한 1조 원 됩니다. 아, 이지스 함 한 척의 가격이 또 엄청나게 비싸군요. 그다음에 SM3를 장착하게 되면 그것도 한 1조 원 되기 때문에 벌써 돈이 2조 원 들고 네. 그걸 운용하는 병력이 한 300명 드는데 이지스 어쇼는 20명이 육지에서 네. 근무하면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 15분밖에 들지 않고 그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장거리 미사일을 운영할 때는 엄청난 전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축하면서 엄청난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이렇게 레이더 시스템을 가동하고 네. 하지만은 육지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전기보다 못합니다. 네. 그래서 육지에서 가동하면 사거리도 더 늘어나고 아하. 안정적이기 때문에 육지에서 가동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니까 이지스 어쇼가 아마도 SM3보다는 아무래도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수진 부장. 그런데 일본에는 이미 이 사드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드 말고 어쇼를 추가로 더 배치하기로 일본이 결정을 했는데 그 배경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거리라든지 네. 또 요격 고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지스 어쇼 같은 경우는 유효 사거리가 2,500km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일본까지의 거리를 계산했을 때 유효 사거리가 200km인 사드보다는 이것이 더 유리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거리가 5,000km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까지 날아가는 거리를 봐서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도 방어를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배치 비용이 사드보다 저렴하고요. 비용이 싼 대신에 운용 비용은 비쌉니다. 아하. 네, 이것도 단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사드를 배치했느냐? 사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유효 사거리라든지 아니면은 그 요격 고도가 이 이지스 어쇼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효 사거리가 200km 미만이면은 우리 쪽에서는 충분히 방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북에서 미사일을 쏘았을 때 바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렇죠. 이 순간적인 대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사드를 선택한 겁니다. 네. 우리 정부는 만약에 이지스 어쇼를 우리 한국 땅에다가 배치한다면 중국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우리 정부의 사정거리가 워낙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아하. 결국 중국의 대륙간 탄도탄이 우리나라를 상공을 지나가게 되면 네. 우리나라 요격하니까 중국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압박을 가할 거니까 네. 이제 정치 외교로도 문제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왜 그러면 이지스 어쇼를 선택했냐면 일본이 이제 나라가 굉장히 깁니다. 네.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그렇죠. 굉장히 길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해서는 10개 포대를 사야 됩니다. 10군데나 배치를 해야 되는 배치해야 단점이 됩니다. 생기는군요. 그러면 한 10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네.
이지스어쇼는 워낙 사거리가 기니까 네. 2개 포장은 되거든요. 2개면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사드를 원래 미국에다가 네. 이렇게 주문했다가 네. 그걸 취소하고 아하. 이지스어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렇군요. 뭐 성능이 좋고 하면은 무조건 그냥 갖다 배치하면 다 되는 것 같지만 지형에 따라서 또 그 주변 상황에 따라서 배치되는 무기가 다른 이유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체제 선전에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전 매체들은 한국 사람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과 카리스마를 존경한다면서 김정은 쇼크에 빠졌다고 표현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을 북한 선전 매체가 서울에 사는 익명의 자영업자가 보내왔다며 소개한 글입니다. 남한이 마치 김 위원장의 마술에 걸린 듯 일종의 김정은 쇼크 현상에 빠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열풍은 지도력과 카리스마에 대한 존경의 표시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선전 매체도 남한 청년들이 절세 위인의 서울 방문을 학수고대하며 환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반대 집회는 빼고 유리한 내용만 넣어 체제 선전에 나선 겁니다. 남쪽 일각의 반응을 이용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우상화에 활용을 하는 면이 있고요. 답방이 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한 대북 소식통은 문 대통령이 평양을 다녀가고 나서 자본주의 지도자의 겸손함에 주민들의 충격이 컸다면서 이른바 문재인 쇼크에 대한 북측의 대응이란 분석도 내놨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원산 구두공장 시찰을 끝으로 열흘째 두문불출입니다. 연내 서울 답방과 종전선언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은 종전선언 없이 평화협정 협상으로 직행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오늘 오전 북한의 헬기로 추정되는 비행물체가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군이 설정한 전술조치선을 또 넘은 겁니다. 닷새 동안 벌써 두 번째입니다. 최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레이더에 북한 항공기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우리 공군 전투기들이 긴급 출격했습니다. 우리 군이 설정한 전술 조치선을 헬기로 추정되는 북한 항공기가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전술 조치선은 북한 전투기가 수분 내 수도권에 진입할 수 있는 거리를 감안해 군사분계선 넘어 북측 상공에 우리 군이 임의로 그은 선입니다. 군사분계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전술 조치선을 넘어오면 우리 전투기들이 자동적으로 출격해야 해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닷새 전에도 북한 헬기 2대가 인천 강화군 북쪽 전술조치선을 넘어 우리 전투기들이 대응 출격했습니다. 군 당국은 보안을 이유로 상황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술조치선 주변 지상에 북한군 헬기장이 있는데 최근 북한군이 동계훈련을 하면서 이 선을 자주 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술조치선을 일주일 새 2차례나 넘은 것은 이례적입니다. 북한은 NLL에서 경고방송을 하고 해안포 문도 닫지 않고 있습니다. 서북도서 긴장 상태를 향후 협상에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 항공기의 남하 의도를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오늘 오전 북한의 헬기로 추정되는 비행물체가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군이 설정한 전술조치선을 또 넘은 겁니다. 닷새 동안 벌써 두 번째입니다. 최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레이더에 북한 항공기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우리 공군 전투기들이 긴급 출격했습니다. 우리 군이 설정한 전술 조치선을 헬기로 추정되는 북한 항공기가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전술 조치선은 북한 전투기가 수분 내 수도권에 진입할 수 있는 거리를 감안해 군사분계선 넘어 북측 상공에 우리 군이 임의로 그은 선입니다. 군사분계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전술 조치선을 넘어오면 우리 전투기들이 자동적으로 출격해야 해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닷새 전에도 북한 헬기 2대가 인천 강화군 북쪽 전술조치선을 넘어 우리 전투기들이 대응 출격했습니다. 군 당국은 보안을 이유로 상황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술조치선 주변 지상에 북한군 헬기장이 있는데 최근 북한군이 동계훈련을 하면서 이 선을 자주 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술조치선을 일주일 새 2차례나 넘은 것은 이례적입니다.
북한은 NLL에서 경고방송을 하고 해안포문도 닫지 않고 있습니다. 서북도서 긴장 상태를 향후 협상에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 항공기의 남하 의도를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과 종전선언 등 문재인 대통령의 연내 외교안보 구상에 차질이 생겼죠. 문 대통령은 경제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강재 기자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지역경제 투어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 군산과 포항에 이어 창원을 찾아 제조업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혁신 성장과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제조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과제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 내내 경제 살리기를 주문했습니다. 경기 상황과 미래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큽니다. 국민들이 경제 성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이 시급합니다. 연내 김정은 위원장 답방과 종전선언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외교에서 경제로 방향타를 틀은 겁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자동차 부품업체를 찾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과 탄력근로제 확대 등 정부 핵심 정책 수정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경제 성과 내기에 다걸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한 확대 문제는 정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조만간에 변화가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당분간 외교 성과가 나기 쉽지 않다고 보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네, 겨울철 패딩으로 유명한 캐나다 기업 캐나다 구스가 중국에서 불매운동의 표적이 됐습니다. 캐나다가 미국의 요청으로 화웨이 부회장을 체포한 것이 화근이 됐죠. 게다가 주가 폭락까지 생겨서 잘못한 게 없는 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정작 힘이 센 미국을 향해선 아무 말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권호혁 특파원이 중국의 캐나다 때리기를 보도합니다. 4년 전 미국 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의 평양 방문을 주선하며 김정은 위원장과도 만났던 캐나다인 사업가 마이클 스페버. To bring together international athletes to come here just to play sport, to keep, to build friendships, communication, and trust. 그런데 지난 10일 오전 단둥에서 딸해낸 기차를 탄 뒤 행방이 묘연합니다. We have not been able to make contact with him since he let us know. 캐나다 정부의 문제 제기에 중국은 억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전직 외교관 코프릭에 이어 두 번째 캐나다인 억류입니다. 中方是依法依规采取的行动. 중국 SNS에서는 캐나다산 의류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일면서 전방위적인 캐나다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웨이 부회장을 체포하며 미국 편을 든 캐나다에 대해 중국은 엄중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노골적으로 경고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 국민들에 대한 이딴 억류가 보복 조치로 해석되는 이유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말씀드린 대로 정작 미국에 대해서는 바짝 엎드려 있습니다. 미국산 자동차에 매기는 관세를 낮추고 미국산 콩도 더 사겠다고 했습니다. 이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500억 달러 대 1,100억 달러. 미중 무역전쟁이 개시된 후 서로에게 부과한 관세 규모입니다. 이달 초 90일 휴전에 합의하면서 더 이상의 관세 폭탄은 중단됐습니다. Very special, the relationship that I have with President Xi, probably ending up getting something that will be good for China. 중국이 먼저 화해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미국산 자동차에 매겼던 관세를 40%에서 15%로 낮추고 미국산 대두를 다시 사겠다고 했습니다. It's billions of dollars of revenue, and I think it's a sign of goodwill that they're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월스트리트 저널은 시진핑 주석이 천명한 제조 2025 계획도 수정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요구를 반영해 중국 국영기업과 외국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침체를 우려한 중국이 미국의 공세에 일단 유화책으로 맞서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자랑인 국산 고등훈련기 T-50입니다. 한때 수출도 잘 됐지만 최근 미국 수주에 실패했습니다. 기동 헬기 수리온의 수출길도 막히면서 우리 방산업계 전체가 위기입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이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추진했던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의 필리핀 수출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청와대가 자랑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에도 불구하고 가격에서 경쟁사에 밀린 겁니다. Recommendation that the Black Hawk is the best option that they will buy. So we will pursuing that. 카이는 지난 9월 18조 원 규모의 미 공군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에서도 가격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탈락했습니다. 세계 100대 방산업체에 포함된 카이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대우조선해양 4곳의 지난해 매출은 약 6조 2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3%나 줄었습니다. 특히 방산 수출을 견인해온 카이의 기업 순위는 세계 50위에서 98위로 48계단이나 추락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방산업의 이미지 개선과 자율적인 수출 가격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이 국내에 납품하는 것보다 더 낮은 전략적 가격으로 수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군 당국의 과도한 성능 요구 조건과 막대한 납품 지연 배상금 등 방산 기업을 옥죄는 규제도 함께 풀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세계 최대 호텔 체인 메리어트가 고객 5억 명의 개인정보를 해킹당했습니다. 미국 수사당국은 해킹의 배후가 중국 정부라고 지목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황규락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 인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호텔 체인 메리어트. 지난 4년간 예약 시스템이 해킹당해 고객 5억 명의 개인정보가 지속적으로 새어나간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전화번호와 이름은 물론 카드 번호, 여권 정보 등이 유출됐습니다. To notify every person whose passport information was stolen and to offer to reimburse them so they can get new passports with new numbers. 사건을 수사해온 미국 정부는 모든 증거를 종합한 결과 해킹의 배후는 중국 정부라고 결론지었습니다. Here in the United States. The latest one was the Marriott, 500 million. Right. Chinese intelligence services don't hesitate to ask those people to carry out their aims. They just don't rely on spies. 중국 환구시보는 중국을 의심하는 것은 정신병적 발상이라며 미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스파이 행위가 자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입장이어서 무역 전쟁에 이어 양국의 새로운 외교 갈등으로 번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나경원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비대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인적 쇄신 규모와 시점을 두고 상당한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웃으며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악수를 합니다. 회의는 화기애애하게 시작됐지만 끝나고 나선 다른 얘기를 합니다. 112명이 함께 같이 뛸 수 있지 않는 에너지를 파괴하는 인적 청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원래 비대위의 일이라는 게 나한테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게 인적 쇄신이잖아요. 더 이상 개판은 없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인적 쇄신에선 다른 목소리를 낸 겁니다. 인적 쇄신 시점에서도 두 사람은 엇갈렸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개혁 투쟁을 지금부터 저희가 더 본격적으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소 좀 부적절한 것 아닌가요? 나중에 할 거 있고 지금 할 거 있고. 자유한국당은 이르면 주말 전국 당협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른바 물갈이 명단이 공개되는데 비대위는 전체 253개 당협위원장 가운데 현역 10여 명을 포함해 10% 이상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백의종군을 선언했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민주당 당직을 내려놓겠다는 건데 기소된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런 결정을 한 이유가 뭘까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도청을 방문한 문 대통령을 안내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을 돌고 있는 문 대통령은 김 지사의 1호 공약인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대통령 방문 전날 김 지사는 SNS를 통해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결정이란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김 지사 측은 당원 간 분란이 계속되는 건 대통령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 당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당직을 내려놓은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형평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연루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진 상황. 오늘 재판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사는 기소된 뒤 당에서 징계 여부를 논의했지만 김 지사에 대해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 지도부와 사전 조율 가능성에 대해선 당사자들이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내려놓겠다는 당직은 모두 6개.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당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온수관 파열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경기도 안산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새벽까지 추위와 싸웠습니다. 먼저 신선미 기자입니다. 인도 한가운데 흰 수증기가 솟아오르고 땅이 꺼진 부분에선 뜨거운 물이 흘러나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경기도 안산의 한 아파트 도로변 지하 1.5m 깊이에 묻혀있던 온수관이 파열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아파트 1,100여 세대에 온수와 난방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직경 20cm의 온수관에서는 2mm 크기의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긴급 복구 작업 끝에 온수와 난방 공급은 4시간 반이 지난 오늘 새벽 1시쯤 재개됐습니다. 배관을 교체하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밤새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난방 틀어놔도 돌아가지도 않더라고요. 전기장판을 소파 위에도 키워놓고 방바닥도 키워놓고 그래도 춥더라고요. 문제의 온수관은 지난 2000년 설치됐습니다. 안으로 이제 수분이 침투하면서 부식이 진행되면서 조그맣게 좀 피놀이 생겨갖고 좀 온수가 누출된 사고입니다. 최근 열흘 새 경기 고양시와 부산, 서울 목동 등에서 온수관 파열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지난 열흘 사이 4차례나 온수관이 터지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긴급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고 위험 지역이 640곳이 넘었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점검 결과 발표에 앞서 고개를 숙인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국민 여러분께 큰 고통과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백성역 사고의 원인으로 이동식 보일러를 설치하는 용도의 가로 세로 50여 센티미터 크기의 용접부 덮개를 지목했습니다. 1991년 매설한 열수송관의 연결 구간에 용접부 덮개가 설치돼 있고 내구성 저하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서울 목동과 경기 안산을 포함해 전국 443개 지점이 같은 방법으로 시공됐습니다. 80%가 수도권에 있는데 주민 불안을 이유로 정확한 지점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점을 정비키로 했지만 굴착에만 3개월 넘게 걸립니다. 이와 함께 20년 넘게 사용 중인 전국 열수송관 686km를 점검해 고향 24곳, 분당 49곳 등 203곳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이 가운데 누수가 의심되는 16개 지점은 긴급 조치하고 있습니다. 시민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수증기 나는 건 보긴 봤거든요. 이곳저곳에서 사고가 나다 보니까 제가 사는 곳도 사실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종합안전대책이 내년 1월 말까지 마련될 예정이지만 실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불안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강릉선 KTX 탈선 사고는 선로 전환기의 케이블이 거꾸로 끼워져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코레일은 우리는 선로 전환기 검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채널A가 취재한 결과 3차례나 검사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채널A가 입수한 강릉선 KTX 개통 전 점검 자료입니다. 점검표마다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담당자들의 서명이 돼 있습니다. 코레일이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선로 전환 시스템에 대한 점검은 지난해 9월 사전 점검부터 2달 뒤 끝난 시운전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개통 전 3번의 점검이 진행됐지만 오류를 찾아내지 못한 겁니다. 이 점검은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 외부 전문가까지 참여해 합동으로 진행됐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합동검사를 3번 실시한 건 맞다면서도 철도시설공단이 이상이 없다고 해 재검사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코레일은 그동안 철도시설공단과 합동검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같이 합동검사하는 절차는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런 그게 없습니다. 채널A 취재가 계속되자 결국 말을 바꾼 겁니다. 코레일에서 거짓 해명으로 책임을 다른 곳에 떠넘기려 한다는 건 너무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조사당국은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전국 9,900여 개의 선로 전환기에 대해 일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네, 이런 붕괴 위험 속에 급히 이삿짐을 챙겨 대피했던 입주민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먼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우려스럽고 이런 엄동설안에 새로 사무실을 얻을 일도 걱정입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사무실 집기류 등을 담은 상자가 건물 밖으로 실려 나옵니다. 안전 최하 등급인 2등급이 나오자 건물 사용 금지가 내려진 겁니다. 긴급 안전진단에서 확인된 건물 기둥은 당초 설계와 다르게 지어졌습니다. 원래 정사각형으로 설계됐지만 실제로는 면적이 작은 원형으로 시공돼 하중을 80%밖에 견디지 못하게 된 겁니다. 또 철근도 일정 간격으로 배치돼야 하지만 중앙으로 몰려 있습니다. 결국 철근과 콘크리트의 결합이 약하다 보니 무너져 내렸습니다. 급하게 대피한 입주민들은 보증금마저 걱정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1,000에 월세 80, 90, 100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 임대인 같은 경우는 외국에 계세요.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받아들일지도 모르겠고. 황당하고 세입자들한테는 미리 얘기를 해야지. 재택근무 하다가 일부 입주자들은 새로운 사무실을 찾지 못해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붕괴 위험이 발견돼 입주자들이 긴급히 빠져나온 서울 삼성동의 오피스텔. 알고 봤더니 이미 2주 전에 첫 신고가 접수됐는데 강남구청은 알아서 안전진단을 받으라 이런 답을 내놓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건물 붕괴 위험이 처음 신고된 건 지난달 26일입니다. 균열이 발견됐다며 강남구청에 알린 겁니다. 하지만 구청은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보라고 안내합니다. 지난 10일에도 입주민이 구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강남구청에서 알고 구청에서 지도해줘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이번에도 구청 측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중지하라든가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궤도에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자 입주민이 재차 조치를 요청합니다. 기둥에 금이가 있대요. 그럼 무섭잖아요. 그죠? 20년 넘은 건축물인데 대형 건축물인데. 구청 관계자도 전화로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10일 대종빌딩 관리소장도 이곳 강남구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제야 구청은 부랴부랴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신고 내용을 확인하겠다며 현장으로 나간 뒤에서야 붕괴 위험을 인지하고 긴급 안전진단을 벌인 겁니다. 입주민들은 첫 신고 후 2주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며 뒷북 행정이 아니냐고 지적합니다. 아무런 대처도 없이 그렇게 보냈다는 건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청 측은 초기 조치가 미흡했다며 입주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이렇게 일단 타협과 조정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민주당은
택시 산학금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영업용 택시기사가 운행을 마치고 매일 택시회사에 넘겨줘야 하는 돈, 바로 산학금입니다. 이 산학금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최대 14만 원입니다. 이 돈을 벌지 못하면 자기 돈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현재 수입 잡은 거는 한 10만 원 조금 버는 것 같아요. 아침에 5시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한 11시간 정도 했네요. 11시간. 민주당 의원 23명